안유아 성균관대 중국어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주년 패널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나머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저 선물 좋아해요. 뭐예요? 짜잔. 프리저브드 플라워 안유아 교수님께 오래 보아도 아름다운 꽃처럼 1년간 인포맥스 라이브를 빛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작진 일동 이렇게 이거는 해서 생각 바뀌네요. 제가 첫 방송 했어요. 네. 개국 첫 방송을 했어요. 저도 네.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네요. 교수님이 네. 꽃인지 꽃이 네. 교수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렇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옆에 좋네요. 딱 놓고 하세요. 예, 이렇게 놓고 안 가게. 이렇게. 누가 더 아름다운지. 네. 네. 교수님이 두 분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중국 증시가 난리가 나서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 저희 1주년 기념으로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지금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 수요일 순서에 단독으로 공개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그거부터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 갖고 오셨어요? 그거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사람들이 먼저 다 듣고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예. 그러면 코로나 들어보도록. 얘기부터 하죠. 이게 네네. 예. 지금 네. 사실 그 선전시 셧다운 한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충격이 좀 있었어요. 네. 사실 우리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올림픽 끝나면 이거 다 풀어줄 거다. 거라고. 그래서 네. 경제 좀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일선 도시를 막아버렸어요. 네.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우리 지금 한국 경험 보면 지금 한국에 이제 확진자가 지금 40만 명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한국도 이렇게 격리 이런 정책을 하면서 사실 지금 풀어놓으니까 이제 다 그게 걸리면서 확산되고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격리를 많이 하고 가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걸려야 될 사람들이 사실 안 걸리는 상황에 연출된 거죠. 근데 우리가 오미크론 보니까 이게 격리해서 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각 성별로 지금 길림성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하고요. 지금 몇 천 명씩 지금 걸리고 있는데 아예 다 통제를 하고 또 뭐 거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이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들 가지고 오기 전에 지금 정책을 봤는데 15일에 이제 그 코로나 이 방역 조치를 좀 느슨하게 하겠다라는 분위기의 표현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이런 도시를 봉쇄하거나 뭐 아파트를 봉쇄하거나 이런 걸 당장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격리해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근데 풀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지금 한 5,200만 명 인구지만 지금 뭐 40만 명 뭐 이런 데이터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14억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풀어놓으면 위드 코로나 하면 매일 나오는 데이터가 억이 단위가 될 거예요. 교수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그러면 나오는 이 확진자 데이터가 억이라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옛날에 인도가 하루에 1억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로서는 그 수치를. 그러면 세계 어떤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 감염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사실 걸려서 이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그동안 중국에서 가장 극복을 어쨌든 좀 격리를 하는 바람에 경제 활동도 좀 자유롭게 했고 사실 그 안에서 그리고 공장도 잘 돌려왔는데 갑자기 만약 예를 들면 1억 2억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미지 추락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등등 이런 안정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이게 그 관료들이 감당할 수 없죠, 이 리스크를 사실상. 그래서 지금 15일에 나온 정책 보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분리별 관리를 하겠다라고 표현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처럼 별로 심각하지 않은 거는 격리나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과거보다 좀 완화한다 뭐 이런 표현은 있던데 일단 중국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만약에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면 8월 정도 8월이요? 예. 지금 3월인데요. 예. 그러니까 8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완전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하는 조치가 그렇게 중국의 주요 메인 중난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봐서는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네. 사실은 되게 강력하게 뭔가 통제한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어제 발표한 조치들이. 지금 분위기는 네. 푸는 걸 고민은 하고 있어요. 네. 나온 조치를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감당하냐의 문제거든요. 혹시 확 했을 때 만약 1억 명 시정만 나온다 이러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일단 뭐 앞에 네. 이야기하신 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조금 있을 그렇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를 네. 감안해서 음. 좀 이제 봉쇄 조치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풀어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또 이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경제에 입히는 타격은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안 쓴다는 표현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소비를 잡아야 되는데 소비가 도저히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작년 말부터 돈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타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처럼 한국 대선철인 것처럼 중국도 지금 민감한 정치 올해가 정치해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국 인대가 금방 열렸고 그리고 10월에 지금 또 당석이 또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 이런 투자나 이런 면에서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앙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의 연착륙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죠. 경제를 올리는데. 그래서 소비가 지금 서지 못하니까 농촌 중심으로 소비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양회에서 나온 정책을 보니까 디지털, 스마트 도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미래 4차 기술 혁명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를 많이 까는 걸로 지금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기에 효율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경제는 계속 타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사실 경제적 리스크보다 정치적 리스크를 더 크게 생각하니까 이 오미크론이 우리 보기에는 위드 코로나 해도 될 것 같지만 중국의 정치 체제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뭐 저희가 사실 이제 올림픽 끝나면 봉쇄도 풀어주고 네. 전에 지준율도 내리고 금리도 기준금리도 내리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양책을 좀 많이 네.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양해도 끝났고 하니까 네. 그러면 경제에 관련돼서 부양책 나올 거 소비도 뭐 좀 진작시켜야 되고 하는데 경제에 좀 활력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는지. 지금 그 나온 자료로 봐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거 외에는 사실 표현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별로 특별한 표현이 많지 않고 단지 군사 비용은 군비는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특별히 사실상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 환율 정책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통화 정책 봤을 때는 목표하는 5.5%에 굉장히 좀 우리가 시장에 사실 오피니언 한 5% 정도를 봤는데 5.5%를 제시해서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을 저자들한테 줬어요, 정부가. 근데 이런 재정 정책이나 이런 통화 정책 봤을 때 그거가 매칭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사실 올해는 일단은 정치 해기 때문에 정치 안정에 더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경제보다도. 네. 그리고 이제 선전시를 셧다운 시켰잖아요. 네. 전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이제 한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선전시가 어떤 산업이 뭐 이렇게 폭스콘 공장도 있고 그렇죠. IT 산업이 굉장히 빅테크 기업이 예, 다 거기 있죠. 많다라는 거 알고 예. 있는데 네.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네. 거기가 셧다운 됐을 때 한국에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기 선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화웨이가 있고요. 텐센트가 있고 DJI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IT 기업이나 이런 쪽은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영역이고 또 그런 기업들이 대체 불가능한 섹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그것 때문에 선전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받을 반사이익이 만한. 있다기보다 그런 반사이익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철강 산업, 네. 선박 산업 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과 미국과 이런 그 갈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간의 이런 지금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돕냐 안 돕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중국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지금 바이어들이 원래는 중국에서 구입해 가던 걸 한국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철강이나 선박 이런 쪽, LNG 이런 쪽이라든가 그래서 선전에 굉장히 큰 항구가 있다면서요? 네, 선전에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반사이익이 있다고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인터뷰 방송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정세가 국제 정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반사이익이 있죠.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반사이익이 있고요. 네. 제가 너무 나대서 우리 이사님이 네. 지금, 아니. 지금 시청자 모드로 바뀌셨는데. 아유 너무 지금 그 Q&A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질문이 궁금하네요. 네. 아니 저희는 사실은 네. 그 좀 중국 당국의 입장 아까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경제적 목표도 사회 안정화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톤이 약간 어제 발표한 내용이 네. 코로나에서 바뀐 네. 톤이 네. 약간 있었고 네. 제가 듣기로 두 네. 번째는 네. 오미크론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보면은 사실 막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없죠. 그렇죠 없죠. 근데 8월에 어쨌든 위드 네. 코로나로 가겠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가파르게 1억 명씩 찍진 않겠지만 네. 조금씩 어쩔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건지. 그렇죠. 좀 그렇군- 시간적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보니까 사실 중국 이쪽 방역 당국자들은 이걸 오미크론을 이렇게 격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겠죠. 네네. 그렇죠. 예, 이 알겠죠. 이미 안단 미국도 말이에요. 받고 유럽도 받고 지금 가장 가까운 예. 한국 경우도 봤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시설이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격리한다는 건 그만큼 격리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아니 오미크론 지금 한국 케이스가 하루에 막 40만 명씩 나오는데 중국이 인구가 14억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1억 명이 나왔다 어디다 격리할 거예요. 그냥 손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 들 수밖에 없는 싸움이거든요. 오미크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격리라는 게 중국에서는 호텔이나 이런 데 시켜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격리시키냐고. 옛날에 한 명 하나씩 격리했잖아요. 그게 오미크론 이 전염 확산세를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만한 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격리하는 이유도 병원이 적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많이 나왔을 때 병원 수가 한국에 비할 수 없이 적거든요. 평시에도 엄청 부족해요. 평시에도 중국에 아침 7시에 예를 들면 어디 아파서 중국 병원 가면은 복도에 다 입원 환자들이거든요. 입원실이 부족해서 평시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오미크론 사태, 아니 코로나 사태에서는 지금 워낙 부족한데 더 부족하니까 결국 저는 격리 시설 부족 때문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단지 방역 당국자를 계산하겠죠. 최대한 이거 연창으로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중국 정부에서 숫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사회 안정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경제보다도. 경제는 예를 들면 내가 기업하는 사람인데 올해 내가 경영이 이게 성과가 작년보다 안 좋다 이러면 경영자 입장, 그건 경영자만 알 거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 올해가 안 좋네 이러지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막 급속하게 막 1억 명, 2억 명 이렇게 확산하는 행태 때문에 중국 사회 안정이 문제가 되면 그건 컨트롤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또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한 또 굉장히 불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의 리스크를 계산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당국자라면. 네. 일단 우리나라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네. 사실 소상공인들이 못 견뎠거든요. 네.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맞아요. 갔다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그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계속 소비가 나오는 지표마다 소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걸 보면 그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높았죠. 정치적으로 부담은 없을까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상대로 코로나 위로금을 안 준 나라예요. 근데 그 어떤 도시에서는 했어요. 경제에서 수준이 높은 도시에서 했는데 그것도
로또식으로 해서 당첨되는 사람한테 아이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접근 방식이 다른 모든 나라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있냐? 없어요. 모든 게 그런 게 페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문제 사고 방식이 그게 뭐 외국에서 보기엔 되게 특이해 보이지만 저는 살아왔는데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이래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이래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네. 보다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을 대응하기가 좀 쉬운 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처럼 미국처럼 막 나가서 막 시위해서 막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심리적 부담감이 덜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경제는 지금 현장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경제는. 그게 근데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미 지금 계속 안 좋아져서 2018년 이후로.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중국 증시 보면 특히 이제 홍콩 시장 네. 막 며칠 동안 급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오늘 12%가 올랐거든요. 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뭐 시장의 당락이나 뭐 왜 올랐냐 떨어지냐 이거는 제 연구 범위는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사실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자재 가격도 지금 요동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서 치는 사람과 롱 치는 사람이 누가 이기냐의 지금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유 가격도 폭등했다가 지금 또 사실 소친삽 떨어지면 소친삽 지금 이익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증시하고 원자재가 상품 시장 모두가 지금 요동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 정확하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네. 다만 이게 우리가 글로벌 정세하고 좀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하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쪽에 어쨌든 서서 민주주의를 가치를 내세워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실제 도와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공격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앞으로 얼마나 버티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합의가 어떤 거 되냐 그리고 이에 따라 세계 원자재 가격과 증시가 요동칠 수밖에 없고요. 중국 정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중국 자본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중국 국내 자본시장과 하나는 홍콩 시장입니다. 근데 홍콩 시장의 역할은 뭐냐면 과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자본 조달을 했던 메커니즘을 이제는 거기가 거의 막혔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홍콩에서 국제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홍콩 시장이 왕창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국제 자본 조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홍콩 자본시장을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표현하는 자본시장의 안정화 관리거든요. 그래서 대폭락하거나 대상승하거나 어쨌든 이 뒤에는 중국의 국가 대표 선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홍콩 증시는 국가 펀드들의 거의 이렇게 메인 플레이 장소가 된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그렇죠. 그런 그런 쪽? 자금이 많죠. 중국은 뭐 보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은행도 하고 증권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콩 시장이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겠죠, 사실. 그래서 홍콩은 중국 자본시장에서 국제 자본 자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폭락이나 이런 관리는 이런 일이 있게는 중국 정부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기회는 사실 또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사실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오늘 유호 부총리가 네.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네. 현재 경제 상황, 자본시장 문제를 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유지하겠다. 여기에 플러스 약간 우리로 치면 관치금융, 이런 표현이 조금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정부에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었다라고 하잖아요. 주가 너무 빠지면 연금에서 막 돈 쏴가지고 맞아요. 그런 기금에서 싸가지고 좀 받쳐 올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영향도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100%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아 100%까지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그 중국 시장 급등하는 걸 보면서 이제 네. 올라간 어떤 영향들이 있었을까 보면 사실 미국장에서 어제 ADR은 미리 올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장에서 더 많이 올랐던 거고 오늘 그걸 반영해서 미국장에 조금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근본적인 반등 원인을 유호 총리께서 일단 경기 부양 얘기를 좀 세게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폭스콘 공장을 원래 저희는 며칠 전만 해도 전면 셧다운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일부 공장을 빨리 돌린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게 맞는 건지. 네. 그래서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뒤에 질문이 있어서 네. 제가 그 뒷부분에 얘기할까 하는데 그냥 어차피 이어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네네. 그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번의 협상을 거쳤잖아요. 네, 몇 4차 번의. 수상까지 예, 끝났죠. 그래서 네. 뭐 한다 안 한다 잘 되고 있다 안 해요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러시아 쪽은 중국 그리고 미국 쪽에 우크라이나 쪽 미국과 유럽의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은 우리가 보는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그 뒤에는 사실상 중국을 포함한 그리고 저쪽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전선 국가들 간의 이 대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치 속의 제일 핵심은 자본시장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풀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 특종 얘기해 주시는 그 여러분 잘 상황인가요? 들으십시오. 아니, 이게 특종이라는 표현이 네. 맞지 않는 게 네. 제가 인터뷰하는 기자도 아니고 네네. 제가 그냥 제 분석을 말씀드리는 단독 공개. 거예요. 네. 예, 뭐 인포맥스 라이브 단독 공개 어디에도 얘기 안 하셨죠? 그거 맞아요. 네. 왜냐면 여기 오늘 기념 방송이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본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본시장이 그런 연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해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자,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혹자는 러시아는 파산하게 된다라는 거하고 국채도 엄청 거의 투기 등급으로 갔죠 이미.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국채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저는 안 삽니다. 겁이 많아서. 사실 거예요? 우리 자산운용 하시니까. 저 자산운용은 당연히 못 사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좀 사볼 것 같습니다. 아,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 이유는요? 이유. 아까 네. 교수님께서 사실은 네. 힌트를 주셨어요. 네.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네. 디폴트가 안 날 거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도 그렇고 저쪽 서방 언론도 중국이 살 뒤에서 네.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예. 굉장히 충격이 있었죠. 어떤 걸 도와줄 것 같아요? 뭘로 도와줄 것 같아요? 만약 기름을 도와준다- 사줄 것 같습니다. 예? 기름을 사줄 것 같아요. 네. 또한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가스관도 지금 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자본시장 게임이거든요. 누구와 누구와의 자본시장 게임이냐면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사이 두고 미국과 중국이 자본시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리면 만약에 지금 루블화가 대폭락했잖아요. 네. 자, 루블화가 대폭락하니까 그 러시아는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죠. 네. 그렇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우리 지금 이미 투기 등급으로 쓰레기 등급으로 간 이 러시아 국채를 사게 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루블화가 대폭락하기 때문에 엄청 환율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가지고 엄청난 루블화를 환전할 수 있고 그걸로 러시아 국채를 사면 금리가 높은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럼 누군가 이럴 거예요. 러시아가 파산하면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두 개로 가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이겼다. 목표를 달성해서 싸우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손 들었어요. 항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이겼어요. 그러면 루블화 가치가 어떻게 되죠? 급등하겠죠. 엄청 급등하게 네.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 투자했던 사람은 두 번 다 돈 버는 거죠. 들어갈 때도 돈 벌었고 또 러시아가 이기면서 오는 두 번의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얘기했죠. 만약에 지면 어때요? 지금 진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버티냐. 그래서 얼마 버티냐 안 버티냐는 중국이 도움이 필요해요. 중국이 어느 만큼 도와주냐인데 일단 중국을 빼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면은 그게 러시아 국채를 못 받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만약 국가가 파산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러시아는 뭘 갖고 있냐면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자원이 그거예요. 석유나 천연가스잖아요. 하나는 군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장비입니다. 최첨단 장비.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이익인 거예요. 어느 경우도 이익인 거예요. 현찰을 못 받더라도 뭔가 이제 물건으로라도 대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보면 망했을 때 빨간 딱지 막 붙여가지고. 예, 지금 그러면 달려가는 중국의 것처럼.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주는 게 무조건 이익이에요. 러시아 이게도 이익이고 러시아가 쟤도 이익이에요. 지면은 아까 같은 그 자원하고 석유 같은 거는 다 중국이 제일 필요로 한 거죠. 중국이 부족한 게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러시아의 그 미국 같은 F-35 전투기 같은 그 정도의 성능의 러시아 이런 무기가 중국에 실제는 팔리고 있거든요. 수호이죠, 수호이. 예, 네. 옛날에는 안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는 자원과 군사 그리고 이런 필요한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실제 아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은 살까요, 안 살까요? 아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실제는 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른 데서 그거 풀었거든요. 미국이 왜 이 전쟁이 왜 시작됐냐를 이유를 다른 채널에서 풀었으니까 그건 안 풀게요. 혹시 필요한 분들 찾아보시고요. 미국의 헤지 펀드도 사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중국과 같은 논리로. 같은 논리로 사는 게 그러면 지금 중국은 사실상 그 이 정치 전선에서 봐도 러시아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똑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 진영에 오게 하자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러시아는 중국하고 딱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끝나는 거는 중국한테는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순망치한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격조 높은 방송. 사자성어를 잘하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유엔 상위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이런 경제적 협력은 도움 줘도 되는 이유가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말할 거 안 돼. 이건 경제 협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은 전략적 전면 협력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중국이 하는 경제 그 협력이 뭐냐면 하나는 군사 장비 아까 그걸 사주고요. 하나는 천연가스 지금 석유 이런 거를 지금 매입해 주는 거 하나는 밀 이런 걸 지금 매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파괴 못 해요. 일단 그렇죠. 불가능하죠. 근데 사실 그 북한이라든가 이거는 뭐 제가 검증한 건 아닙니다. 그냥 러시아 국방부에서 나온 그 통신인데 북한 군대가 참여를 하고 있대요. 예, 북한 군대가 들어갔대요. 근데 북한 군대가 들어가면 작전상 러시아가 유리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사회주의 국가 때 같이 작전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 구소련 때.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나 모든 게 북한은 러시아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협력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상 러시아도 그쪽 진영이 지금 군사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의 협력에서 다시 또 계속 풀면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대적을 했을 때 이게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진영이 되냐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들어가는 돈을 빨리 융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예를 들면 그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그걸 계속 그 매일 쓰는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만 소화하면 그만큼 계속 군사 그 기업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러면 탄도 하나라도 생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탄도 하나라도. 근데 그게 지금 공급을 못 따라간대요. 왜냐면 미국이 제조 능력이 안 되거든요.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 아시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쓰는 미사일 매일 쓰는 그 용으로 탄두 생산이 지금 미국이 따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산하려면 자본시장에서 그 조달을 일으켜야 되고 그만큼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게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서방 세계의 이 지원 효율성은 그쪽 제조 능력에서 결정되는 거고 이 러시아에서의 전쟁 지속 가능성은 중국의
이런 경제 협력, 자본시장 협력이 바탕이 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블화로 채권을 뭐 일으켜도 위안화로 채권을 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전쟁에서 채권을 잘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고 지속적인 장기 전쟁을 계속 갈 수 있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미국이 떨어지는 건 제조업 능력이고 중국이 떨어지는 거는 자본시장인 거예요. 자본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국채 규모가 20조 위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중국이 지금 GDP가 130조 지금 16 거의 17조 달러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자본 조달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죠? 자본시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 국내 위안화 채권 시장은 이게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막아놔서. 네. 그럼 조달할 수 있는 게 홍콩밖에 없는 거죠. 예, 홍콩이 국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돈을 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중국은 대미 흑자가 중미 갈등에도 중미 갈등이 지금 몇 년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미 흑자가 계속 증가해 왔어요. 네. 그러면 이 돈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위안화로 퇴환하게 되면 중국은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CPI가 아직도 되게 낮거든요. 1% 뭐 지금 미만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대미 흑자는 엄청 늘어나는데 중국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CPI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소비가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가 판단하건대 미국에서 이번에 돈을 1.5조 달러 또 찍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계속 찍어내면 평가절하 되는데 이 달러를 중국에서 벌어서 중국 내에서 풀게 되면 중국이 같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중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번 달러를 해외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예. 기업이 대부분 구구 기업이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예를 들면 중국 외환보액이 3조 달러거든요. 네. 그중에 2조 달러가 달러 국채로 갖고 있어요. 3조 외환보액 2조 달러. 그러면 1% 이익이라면 이자만 2천억이잖아요. 근데 그걸 국내에서 쓰게 되면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담당 못해요. 그래서 매년 발생한 2천억 이자를 어떻게 쓰냐면 1대1로라는 명의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공항을 지어주고 길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이번에 러시아의 경제 협력에 투자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게임에 중국도 똑똑하니까 벗어나는 거죠. 미국이 금융위기를 일으키거나 군사전쟁을 일으켜서 나오는 이 달러, 그러니까 값이 계속 떨어지는 이 달러, 7%로 값이 떨어지는 이 달러를 중국 국내에 안 들여오고 해외에서 자체를 돌아가게 하면서 중국의 경제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메커니즘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아까 말하는 미국 러시아 국채를 사준다든가. 왜냐면 그게 어차피 미국에서 들어온 달러, 값어치한 달러인데 그걸로 미국 러시아 국채를 사준다든가 러시아 그걸로 자원이라든가 석유를 확보한다든가 그걸로 투자를 한다든가. 중국으로서는 손해가 안 나는 거죠. 예. 이거 사실 교수님께서 되게 재밌는 네.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네. 계신데 네. 아까 이제 러시아 상황이 되게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요약하면 어려워서 이제 중국이 뒤에서 원유도 싸게 사고 있고 천연가스 싸게 사고 있고 비행기도 그러니까 항공기도 되게 네. 싸게 사고 있고 네. 군사 기술도 싸게.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이 전쟁 때문에 중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1대1로 똑같이 네. 말씀하시는 걸 네. 보면 미국한테 이자 받아서 투자해서 네. 만약에 못 갚으면 사실 네. 항구도 네. 중국화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되게 무서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중국이 중국이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룰을 파악을 했고 그를 그대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채널에서 나가서 말한 게 그거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미국이 유럽을 확실하게 자기 쪽에 앞으로 떠나지 못하게 더 딱 붙이는 역할을 했고 달러 기축 통화가 유지되는 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달러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가 맞닥뜨린 이 글로벌 질서는 항상 두 가지 위기에 늘 노출돼 있어요. 하나는 금융위기고요. 반복적으로 오고요. 하나는 군사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융 위기와 이 전쟁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는. 왜냐면 그래야 이 달러 기축통화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루를 깨우치니까 그 방법 그대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라는 7%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 종이돈을 걔네들한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써야 중국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 국내 시스템과 중국 밖에 달러 시스템이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가장 활용을 잘한 사례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쟁이 가장 큰 그 수혜자가 제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면서 중국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뭐 유럽에 에너지 팔아서 네. 무기 팔아서 네. 이익이고 네. 중국은 러시아에 뭐 이런 채권- 전략적 자원들을 아. 가장 가성비가 좋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러면서 사실 또 위안화 국제화 청산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도 사우디가 네. 원유 이제 판매한 대금을 위안화로 받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좀 가고 있는 네. 예전부터 이제 기축통화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중 확대는 네. 일어나죠. 지금 실제 한국에 있는 러시아 기업들도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LNG 있잖아요. LNG 선박. 그게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네. 기술력이 완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세계 중국보다 잘합니다. 예. 네. 근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국제 시장에 이렇게 둘이 나가면 중국이냐 한국이냐 늘 이렇게 비교 당했는데 실력은 한국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중국 가성비로 싸우니까.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의 그 엄청난 수주를 한국 기업이 따냈어요. 예.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60% 잔금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걸 사실 못 받게 생겼거든요. 사실상 네. 현재는 스위프트가 작동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받기 때문에 거의 한국의 그 기업은 뭐 엄청나게 왜냐면 그걸 다른 데서 사갈 수 있는 동네가 없어요. 네. 그 규모의 LNG 선박을 해서 지금 뭐 거의 뭐 엄청난 파산 정도의 충격인데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위안화로 결제하게 되면 시스템이 되면 사실상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리스크 해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원유를 네. 팔고 네. 위안화를 네. 뭐 받고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죠. 결제를 해서 네. 네. 그 위안화를 다시 또 받는. 네. 그걸 또 다른 나라하고 결제할 때도 스위프트는 못 쓰니까 그러면 중국의 CIPS 위안화 국제청산 시스템 한국하고도 해도 되거든요. 한국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 이게 뭐 국제 정책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중국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런데 경제적인 뭐 사주는 건 문제 없죠. 내가 사겠다라는데 지금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경제 협력이잖아요. 예. 뭐 지금 뭐 미국 기술을 쓰는 기업들은 수출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상황까지 가 있으니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발동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다 발동했죠. 사실상 지금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가 아마 지금 받고 있는 제재 중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하루에 2억 달러씩 쓴다고 해요. 러시아가 주로 군인들이 월급하고 무기 비용이겠죠. 근데 저대로 하면은 지금 러시아 갈 수 있는 게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우크라이나는 그 쓰는 비용에 비하면 앞으로 한 100일 정도 갈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나토하고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도와주지는 않아요. 우크라이나를. 예를 들면 요청액 중에 하나가 나토하고 미국에 요청한 게 우크라이나 항공 제공권을 발동해라. 그러면 러시아 그 항공기가 그 군사기가 올 때 격추할 수 있잖아요. 미국하고 나토가. 근데 거기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젤렌스키가 요청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러시아의 전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밖에까지 확장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입장인데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그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그러니까 월가 자본이 실제는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러시아의 국채에 대한 자산 담보 가치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연출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 합의나 이런 스케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실제 그런 뉴스들을 저도 조금 본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78%가 이미 이제 다 써서 네. 남은 병력이 많이 없다고요. 탱크도 거의 58%가 뭐 일단 맞아요. 파괴가 됐고 그래서 휴전이 조금 더 가파르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나 하는 이제 뒷배경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되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셔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에 도전했던 과거의 역사에서 국가들이 사실 다 힘든 상황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기결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저희도 이제 쿼드 가입을 네. 지금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저희는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중국까지 확전이 되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며칠 전에도 중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합상되면 사실 난리가 나겠죠. 저희도 좀 무서운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는 확실하게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뒤에 돌아가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식상도 아까 폭등, 폭락 이런 게 연출이 되고 원자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 우리 투자 입장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방향성이거든요. 숏을 칠 것인가 롱을 칠 거의 문제예요. 근데 숏과 롱의 문제인데 방향성을 보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뒤에 자본이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겠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큰 흐름은 자본이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오히려 미국조차도 이 러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앞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미국은 자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국가니까요. 그리고 군사 자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국가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되게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도 저쪽 먼 곳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라서 네. 뭐 기름 팔아먹고 가스 팔아먹고 네. 무기 팔아먹고 뭐 지금 유럽에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 뭐 전쟁에 발은 안 담그고 있고 네. 돈 벌고 있고 네. 오늘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붙어서 뭐 폭락한 러시아 채권 이거 싼 값에 사가지고 아니 뭐 돈 못 받으면 어때 뭐 기름 어차피 지금 한 16% 정도가 중국이 러시아산 우랄유 이거 수입하고 있다라고 뭐 시장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계속 어차피 기름은 필요한 거니까 돈 대신 그걸로 받으면 되고 네. 혹은 뭐 전투기를 사온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뭐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굉장히 그 이익이 많은 경제적 이익이 많은 맞습니다. 러시아가 뭐 사실 천연가스 유럽으로 이제 못 보내게 된 거를 그만큼 한 5천만 톤에서 5,500만 톤 연간인데 그거를 중국한테 2025년부터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선사의 그 LNG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쉐빙선이거든요. 근데 그 예약된 도크를 사실 60% 돈을 못 받아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는 보는데 네, 어찌됐든 중국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큰 러시아의 그런 발언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는 좀 명확해 보이네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아 오늘 막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뭐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 좀 약간 뒷얘기 정치적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도가 더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중국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걸 전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사태 혹은 러시아의 군사적 특별 행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표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세계 질서를 이루는 아주 좋은 교재다. 근데 그 교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결국은 중국이 그리는 그림 속에서 그 흐름을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읽는 데 도움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훨씬 더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약하면 미국하고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예. 뭐 사실 여기 주식하시는 분이 많이 보는 경제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또 다시 그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항생테크나 이런 거 하락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하락했거든요. 네. 작년부터. 네.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규제 시작하고 미국에서도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맞고 저쪽에 맞고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엄청 떨어졌는데 네. 이제 좀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네. 예, 중국 정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커나가 철강이나 더 이런 커야 데가 되는 더 거죠. 커야 되는데 네. 언제까지 규제를 할까요? 사실은 규제가 제가 또 좋은 질문 하셨네요.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게 잘합니다 질문이랑. 그렇네요. 네. 여기서는 처음 같이 해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저랑 한 2번 같이 하셨어요. 여기서요? 그럼요. 그럼요. 첫 진행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껴서. 네. 근데 그게 여기서는 규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는 중국에서 이래요. 중국 시장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대할 때 우리가 미래 산업이나 스타트 기업이나 기술 혁신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잘 이용하면 빨리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자체도 그래요. 중국에 있는 스타트 기업이나 핵심이나 기술 기업들이 확실하게 중국 정부 보기에는 얘네는 커야 된다라고 이러면 최대한 키웁니다. 민간 기업이든 국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보기에 중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 기술이 필요한 거다 이러면 마음껏 크게 해요.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예요. 그게 만약에 이런 제도나 이런 데 안 돼 있으면 일단 하게 해요. 결국 마음대로 크게 해요. 근데 일정하게 큰 이후로는 중국 기업가들 자체가 왜냐면 거기서 이게 엄청나게 컸다 이러면 어제 연착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혼자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착륙을 시키려면 중국 민영 기업가들 자체가 중국 국유 자본이 들어오는 걸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국가 펀드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유 기업 성격을 띠거든요. 근데 그게 연착륙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연착륙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두 분 중에 누가 중국 가서 엄청난 핵심 기업을 했는데 되게 성공했어. 스스로가. 중국 국유 기업이 도움이 없이 정말 성공해서. 이러면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의 순위가 그 다음에는 국가 자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받죠,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중국을 때리고 어찌고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 또한 연착륙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고 어떤 정치적 이슈를 물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시진핑이 뭐 정치적 적이 돼서 어찌고 이런 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거는 뭐 마인 회장이 그런 거는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국에서의 어떤 기업의 생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가냐? 결국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한국이 제일 비싸게 됐어요. 원래 옛날에 한국이 제일 쌌는데 퍼로 봤을 때 한국의 IT 기업도 이제 퍼가 너무 비싸거든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싼 게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기회가 굉장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이런 혹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러면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네. 강하게 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네. 이거는 연착륙하는 거다. 방법이다. 이렇게 연착륙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뭐 이사님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저도 고민이 좀 많아지네요. 그렇네요. 이게 사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데 집에 가서 좀 고민을 해보고 과제입니다. 네. 교수님 과제라니까. 예, 저희 숙제를 받아서 22년 만에 과제를 또 교수님한테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봐야 되니까요. 저희 방송 다음에도 또 출연 뭐 약속하고 가시죠. 다음에 요청드리면 바로 또 나와주시는 걸로. 아 여기는 부르면 바로 와야죠. 또 아, 우리 그러네. 두 분이 또 네. 이렇게 예, 열심히 하시는데 와야죠. 그럼요. 예, 오늘이 수요일만 하시나요? 저는 수요일만 합니다. 아 수요일에 핸섬 사회자니까 와야죠. 그럼요. 저 수요일만 올래요. 수요일 아주 오늘 다른 분위기 날은 안 좋습니다. 올래요, 이제. 일진영. 꽃도 아주 그냥 또 주고.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1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도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안유아 교수님은 다음에 꼭 나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